북어국? 이게 북어국이야? 물에 북어 담가 놓은 거지. 우리 막내 며느리는 북어국에 들깨가루로 넣고 얼마나 구수하게 끓이는데 며느리란 게 일은 안 하고 밥은 잘 퍼먹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장사하는 며느리를 들였지.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따라 그 말이 뼛속 깊이 박히더라고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중랑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에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 3층짜리 빌라 2층. 오영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죠.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서정필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까지 죽였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니 40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잔주름이 자리 잡았고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도 푸석해졌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영희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자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죠. 북어를 찢고 물을 썰고 달걀을 풀면서 영희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아들 지훈이의 도시락, 정필의 와이셔츠 다림질, 시어머니 방 청소, 장보기. 아이고, 벌써 일어났네? 시어머니 박옥자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죠. 영희는 인사를 하며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북어국 끓였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박옥자는 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북어국? 이게 북어국이야? 물에 북어 담가 놓은 거지. 우리 막내 며느리는 북어국에 들깨가루도 넣고 얼마나 구수하게 끓이는데 며느리란 게 일은 안 하고 밥은 잘 퍼먹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장사하는 며느리를 들였지.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하던 손을 내려놓은 지 벌써 8년. 그동안 뭘 했나 나는.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던 영희였습니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인정받았고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까지 진행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강요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애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애가 엇나간다는 게 이유였죠. 엄마, 도시락 싸줘. 고등학생 아들 지훈이가 교복을 입으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 한 줄, 달걀말이, 소시지 볶음.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지훈이는 불평 한 번 없었죠. 오늘도 학원 늦게 끝나? 응. 10시쯤. 저녁은? 학원에서 김밥 사 먹을게. 지훈이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원비며 교재비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정필의 월급으론 빠듯했으니까요. 여보, 셔츠 다림질 안 했어? 정필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다림질한 셔츠를 가져왔죠. 오늘도 늦어? 프로젝트 마감이라. 12시나 돼야 들어올 것 같아. 정필은 셔츠를 입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7시 반이었죠. 서둘러 집을 나가는 정필을 보며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이런 업무 연락 같은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언니 나야. 점심 무렵 친정 동생 영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미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언니 미안한데 혹시 냉장고 하나만 해줄 수 있을까? 시댁에서 가전제품은 우리가 준비하래.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동생 결혼 선물로 냉장고 하나쯤은 해주고 싶었지만 통장에는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유일한 동생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저녁 식사 시간,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미가 다음 달 결혼하는데 냉장고 하나 해주고 싶어요. 순간 박옥자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던진 것이었죠. 숟가락은 밥상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뭐, 남의 집 혼수까지 떠안으려고 작정했냐? 집에서 놀면서 어디다 돈 쓸 줄은 알아? 정필이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버는데 네 동생 시집 보내는데 쓸 돈이 어디 있어? 박옥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죠. 정필은 밥만 먹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네가 돈이라도 벌어오면 모를까. 집에서 밥이나 축 내면서 무슨 배짱으로 동생 혼수 얘기를 꺼내. 박옥자는 밥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죠. 영희는 흩어진 밥상을 정리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창밖을 내다보니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희의 마음처럼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개발자였고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시어머니 눈치나 보며 사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영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훈이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밤새 잠들지 못했죠. 새벽 5시 또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부엌에서 다시 북어국을 끓이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게 맞는 삶인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영희의 마음속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필이 들어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죠.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정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 정필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영미 결혼 선물 얘기했다가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꺼내? 어머니 성격 알면서. 정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정필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필은 시어머니 편에만 서 있었죠. 그래도 내 동생인데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면 그럼 당신이 돈을 벌어와. 일할 거면 제대로 벌어와. 용돈 좀 벌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정필의 말이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필을 바라봤죠. 뭐라고? 아니, 내 말이 틀려? 당신이 집에서 노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 말씀도 틀린 게 없어. 돈도 안 벌면서 쓸 생각만 하니까.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아니, 참는 척 했습니다. 그 말 지금 기억해. 당신이 무릎 꿇게 될 말이니까. 영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죠. 정필은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전 넣어둔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동료의 명함이었죠. 영희는 집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창업 지원센터였죠. 8년 전 영희가 동료들과 함께 개발했던 플랫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시대를 앞서간다며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다를 것 같았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앞에 도착한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년이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누가 믿어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죠. 정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창업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접수처 직원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집에서 입던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직원의 표정에 무시가 묻어났죠. 창업 아이템이 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입니다. 아, 그런 거요?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서류나 작성해 주세요. 직원은 건성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꼼꼼히 작성했죠. 학력란에 미국 대학원 졸업, 경력란에 글로벌 IT 기업 근무 경력을 적었습니다. 잠깐, 이거 진짜예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시큰둥해졌죠. 근데 경력 단절이 8년이네요? 기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영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죠. 창업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보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남편분 동의는 받으셨나요? 은행 직원의 말에 영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대출받으려 했는데 결국 남편이 필요하다니. 남편 동의 없이는 안 되나요? 주부시잖아요. 소득이 없으시고 규정상 어렵습니다. 영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거절뿐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영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쓰레기통에 누군가 서류 뭉치를 버리고 갔습니다.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영희의 발밑에 떨어졌죠. 이력서였습니다. 화려한 스펙의 젊은 개발자 이력서. 영희는 그 이력서를 주워들었습니다. 나도 이랬었지.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서 자신의 가방을 뒤졌죠.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8년 전 정리해둔 사업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건 당신들이야. 내가 나를 다시 주워올게.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영희는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코딩을 시작했죠. 손은 더뎠지만 머릿속 논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옆자리 젊은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일하는 거예요. 일이요? 아줌마가 코딩을?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죠.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영희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필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영희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틈만 나면 PC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잠 자는 시간, 장 보러 간다고 하고 나와 코딩을 했죠. 일주일 후 영희는 대학 동기 장민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규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민규야, 나 창업하려고 해. 법률 자문 좀 해줄 수 있어? 창업?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8년 동안 준비한 거야. 민규는 놀랐지만 영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규는 영희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감탄했죠. 이거 정말 괜찮은데? 지금 시장에 딱 필요한 거야. 전통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모바일 결제 못 받잖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자금은?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대출도 안 되고. 민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투자자가 있어. 미국 쪽인데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거든. 한번 연결해 줄게. 정말? 그런데 영희야, 정필이는 알아?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알 필요도 없어.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구박했고 정필은 무관심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네? 어디 다녀? 박옥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장 보러 다녀요, 어머님. 장은 무슨? 냉장고는 텅텅 비었는데 영희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머릿속엔 오직 사업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민규가 연결해준 투자자와 화상 미팅을 했습니다. 영희는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투자자는 감탄했습니다. 미세스 오, 당신의 아이디어는 훌륭해요. 한국 시장에 꼭 필요한 서비스죠. 투자하고 싶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법인을 설립하고 최소한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세요. 그럼 시드 투자를 하겠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어서 할 수 없었죠. 법인 설립에는 돈이 필요했고 사무실도 필요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죠. 결혼 전 모아둔 비상금, 시어머니 몰래 숨겨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비상금 1,000만 원을 찾아 법인을 설립한 영희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노트북을 챙겼죠. 침대 밑에 숨겨둔 봉투에서 남은 돈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영희를 지훈이가 발견했습니다. 새벽 5시 학원 숙제를 하려고 일찍 일어난 것이었죠. 지훈아. 영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엄마 잠깐 일 때문에 며칠 집을 비워야 해.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일? 엄마가 무슨 일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엄마를 믿어줄 수 있니? 지훈이는 영희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죠. 영희가 도착한 곳은 신림동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창문도 없는 그곳이 영희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사무실이 되었죠. 월세 30만 원. 남은 돈으로 겨우 석 달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짐을 풀며 영희는 잠시 망연자실했습니다. 40살의 고시원이라니.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죠. 노트북을 펼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영희는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오토바이는 못하니 지하철과 버스로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일하고 5만 원. 그 돈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 자금으로 모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강남역까지 가야 하는데 지하철로 가능해요? 퀵서비스 사무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무거운데 젊은 사람 시킬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영희는 20kg이 넘는 박스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고생도 잠시일 뿐이야. 밤이 되면 영희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코딩에 몰두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결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영희는 밤을 새워가며 플랫폼을 만들었죠. 영희야, 진행은 어때? 민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거의 완성됐어. 다음 주에 시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대단한데.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래? 감기 걸렸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영희는 전화를 끊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오늘도 저녁은 컵라면이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더 힘든 시간도 견뎌냈으니까요. 한편 영희가 사라진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년이 가출을 했다고? 박옥자는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노발대발했습니다. 분명 남자가 생긴 거야. 아니면 왜 집을 나가? 정필아, 당장 찾아. 정필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정필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죠. 몰라요. 일 때문에 며칠 나간다고만 했어요. 일? 무슨 일? 저도 몰라요. 박옥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영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바람이 났나 봐. 집 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연락도 없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영희는 불륜녀가 되어버렸죠. 영희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오직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날, 영희는 민규와 함께 투자자와의 미팅을 준비했죠. 영희야, 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는데. 민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잘 넘기면 돼. 화상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영희는 직접 만든 앱을 시연했죠.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모습을 본 투자자는 감탄했습니다. 훌륭해요. 정말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네요. 한국 전통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드 투자로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추가 투자자도 연결해 드릴게요.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죠.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자 영희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2명을 채용했죠. 모두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저희를 뽑으시는 거예요? 면접을 본 개발자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35살 육아로 5년째 쉬고 있던 개발자였죠. 그럼요. 경력 단절이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봐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죠. 자신도 그런 시간을 겪었기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회사 이름은 리스타트로 정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죠. 영희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회사 운영에 써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지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언제 돌아와? 할머니가 매일 엄마 욕하고 아빠도 이상해.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갈 수는 없었죠.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엄마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은 영희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고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석 달 후 리스타트는 첫 번째 전통시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이었죠. 상인 500명이 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달 거래액만 10억 원을 넘었죠. 대표님, 대박이에요. 다른 시장에서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영희도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성공이 눈앞에 있지만 가족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희는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영희가 집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리스타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이제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랑구 다세대 주택가에서는 영희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죠. 특히 옆집 최문자가 앞장서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 여사, 며느리 소식 들었어? 최문자가 박옥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무슨 소식? 우리 딸이 강남에서 일하는데 영희 씨 봤대. 어떤 남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거. 박옥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호텔? 그것뿐이 아니야. 매일 밤 다른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다닌대. 우리 딸이 직접 봤다니까. 사실 최문자의 딸이 본 것은 영희가 투자자들과 미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문자는 그것을 왜곡해서 전달했죠. 이런 불안당 같은 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박옥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정필을 불러 소리쳤죠. 당장 이혼해. 그런 더러운 년하고는 한시도 같이 못 살아. 정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6개월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죠. 어머니, 일단 확인을 해봐야. 확인은 무슨? 최 여사 딸이 직접 봤다는데 뭘 더 확인해? 박옥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고발합니다에 제보를 한 것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남자들이랑 놀아나면서 가족은 버렸습니다. 이런 나쁜 여자를 고발하고 싶어요. 제작진은 자극적인 소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낸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취재를 시작했죠.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봤죠. 방송에서는 영희를 가정을 버리고 향락에 빠진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진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죠. 대표님, 이거 보셨어요? 수진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고발합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죠. 자신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이게 저예요. 직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대표님이 방송에 불륜녀로 나왔으니까요. 대표님, 이거 사실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사업을 위해. 하지만 직원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죠. 다음 날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불륜녀가 운영하는 회사라니 역겹다. 이런 사람이 여성 창업을 말한다고?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인간. 영희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죠. 이 정도 소문이면 나 하나쯤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겠지.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죠. 아니야. 나는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설 거야. 영희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셨죠? 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명하기보다는 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로, 우리의 성과로 말이죠. 일부 직원들은 영희를 믿었지만 몇몇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영희는 아팠지만 남은 직원들과 더 열심히 일했죠. 한 달 후 리스타트는 대형 투자를 받았습니다. 무려 100억 원이었죠. 전국 전통시장 연합회와도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적의 스타트업이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영희의 신원은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민규가 대표인 것처럼 행동했죠. 영희는 그림자 경영자였습니다. 영희야, 이제 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민규가 제안했습니다. 아직이야. 저 방송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때가 되면 밝혀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욕해. 방송 봤다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영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알아. 나는 엄마 믿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전화를 끄는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크게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영희는 더욱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석 개월이 흘렀습니다. 리스타트는 이제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어섰죠.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모든 돈을 회사에 재투자했으니까요. 어느 날 박옥자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영희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민규를 통해 병원비를 냈죠. 익명으로 말입니다. 누가 병원비를 냈대? 정필이 의아해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가 전액 납부되어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어. 병원에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정필은 영희를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나간 여자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박옥자는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정필은 간병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서 과장, 미안하네. 회사 사정이. 상사의 말에 정필은 망연자실했습니다. 1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필은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병원에 있고 자신은 실직자가 되었으니까요. 지훈이를 바라보는 것조차 미안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알바라도 할게요. 아니야. 너는 공부해야지. 정필은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죠. 리스타트 마이너스 경영 전략 팀장 모집. 경력 10년 이상.
연봉 1억 원. 정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 통보를 받았죠. 면접 당일 정필은 떨리는 마음으로 리스타트 본사를 찾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젊고 활기찬 직원들. 정필은 주눅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면접을 봤습니다. 서정필 씨, 인상적이네요. 최종 면접은 우리 회장님이 직접 보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곧 오실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정필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죠. 들어온 사람을 본 정필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오영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정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회사의 회장이 오십니다. 진행자의 말에 면접 대기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정필만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죠. 서정필 씨, 본사에 지원하셨다죠?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공적인 자리였기에 더욱 사무적이었죠. 정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영희야? 면접장에서는 회장이라고 부르시죠. 영희는 정필을 스쳐 지나가 면접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필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겨우 자리를 지켰죠. 서정필 씨, 경력은 훌륭하네요. 대기업에서 15년. 그런데 왜 퇴사하셨죠?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능력이 부족했나 보죠? 영희의 말에 정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회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정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질문했죠.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입니다. 대기업과는 문화가 달라요.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그런 추상적인 대답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면접이 끝나고 정필이 나가려는 순간 영희가 말했습니다. 서정필 씨, 네. 일할 거면 제대로 벌어오세요. 용돈 좀 벌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정필은 자신이 1년 전 영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민규가 정필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필 씨? 민규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아셨군요. 영희가 이 회사 창업자예요. 처음부터 혼자 다 만들었죠. 정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대단한 회사를 만들었다니. 그것도 집을 나간 1년 사이에 말이죠. 그동안 어떻게 고시원에서 살면서 개발했대요. 낮에는 퀵 배달하고 밤에는 코딩하고 정말 처절하게 살았죠. 정필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영희를 불륜녀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영희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니. 집으로 돌아온 정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다가왔죠. 아빠 면접 어땠어요? 지훈아, 너 엄마가 그 회사 회장이라는 거 알았니?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엄마가 연락했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가 아직은 때가 아니래요. 정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만 빼고 알고 있었다니. 그만큼 자신이 영희에게 상처를 줬다는 증거였죠. 다음 날 정필은 다시 리스타트를 찾았습니다. 영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비서가 막았습니다.
회장님은 약속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나, 남편인데, 죄송하지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정필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죠. 여러 임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영희야. 정필이 불렀지만 영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말이죠. 한편 박옥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누가 5천만 원을 보냈대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옥자는 의아해했죠. 누구야?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돈 있는 사람 없는데. 편지가 하나 있어요. 간호사가 건넨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놀고 먹는 며느리 올림. 박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죠. 영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병원비를 대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박옥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떠올랐죠. 정필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것도 자수성가로요. 뭐라고? 제가 면접을 봤는데 영희가 면접관이었어요. 박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후회에 빠졌죠. 내가 그런 며느리를. 그날 밤 정필은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줘.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필은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영희는 침묵했죠. 일주일 후 리스타트가 코스닥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가치 5천억 원. 영희의 지분만 2천억 원이 넘었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한 여성 CEO의 성공 신화 경력 단절, 여성들의 희망, 오영희 회장. 이제 영희의 정체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불륜녀로 몰렸던 여자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반전에 모두가 놀랐죠. 고발합니다. 제작진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문자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거짓말로 남의 집 며느리 모함한 여자라는 소문이 퍼졌죠. 최문자는 부끄러워 외출도 못했습니다. 정필과 박옥자는 마지막으로 영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죠. 퇴근 시간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영희야. 정필이 불렀습니다. 영희는 걸음을 멈췄죠. 무슨 일이죠? 우리 얘기 좀 하자. 영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요? 제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박옥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며느리 보기 그리 좋을 줄은 몰랐지. 영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무서웠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영희야, 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정필이 무릎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지. 그래서 나를 버렸지. 영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정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끝나고 엄마를 만나러 온 것이었죠. 엄마. 영희는 그제야 표정이 풀렸습니다. 지훈이를 꼭 안았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엄마, 이제 집에 돌아올 거야?
영희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정필과 박옥자를 바라봤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영희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정필과 박옥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엄마가 살던 곳 보여줄게. 영희는 지훈이를 데리고 신림동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그곳엔 영희의 짐이 그대로 있었죠. 한평 남짓한 좁은 방을 본 지훈이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살았어? 응. 1년 동안. 여기서 회사를 만들었어. 지훈이는 좁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고생했구나. 아니야. 엄마는 너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 영희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지훈아, 엄마가 집을 나간 건 도망친 게 아니야. 엄마도 한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꿈이 있었어. 그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알아.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아. 그날 밤 영희는 지훈이와 함께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보내는 시간이었죠. 지훈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엄마 욕했어. 불륜녀라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많이 힘들었지? 응. 학교에서도 애들이 놀렸어. 그런데 엄마 왜 해명 안 했어?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해명한들 누가 믿었겠어? 집에서 놀던 아줌마가 갑자기 사업한다고 하면 차라리 성공해서 보여주는 게 나았어. 다음 날 아침 박옥자의 요양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희였죠. 박옥자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옥자는 눈물을 흘렸죠. 내가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능력이 있어서 며느리로 인정받는 건가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박옥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죠. 어머니, 전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그게 그렇게 하찮은 일이었나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병원비 후원 약정서예요. 평생 제가 책임질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다시는 저희 가족과 연락하지 마세요. 정필 씨와도 지훈이와도. 박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게 너무하지 않았나요? 8년 동안 매일 구박하고 무시하고 급기야 방송에까지 불륜녀로 만들어서 박옥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한편 정필은 재취업을 포기하고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겨우 마련한 치킨집이었죠. 개업 첫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규였습니다. 정필 씨 축하해요. 민규야. 고마워. 영희가 알아요? 정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연락도 안 받으니까. 민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영희가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뭐라고 하던?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잘 됐다고만. 그날 밤 정필의 가게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리스타트 직원 회식 주문이었죠. 100명분의 치킨과 음료. 정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직접 배달을 갔습니다. 리스타트 사무실에 도착한 정필은 영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으니
회장은 출장 중이라고 했죠. 실망한 정필이 돌아서는데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특별히 여기 치킨이 맛있다고 추천하셨어요. 정필은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가 일부러 주문한 것이었구나. 돌아오는 길 정필은 처음으로 영희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당신이 자랑스러워.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영희는 회사 야경이 보이는 회장실에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죠. 정필 씨,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지훈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정필은 그 답장을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끝났구나. 자신이 모든 걸 망쳤구나. 며칠 후 리스타트는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여성 창업 지원 재단 설립이었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창업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영희는 말했습니다. 저도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8년 동안 집에서 살림만 했죠. 사회는 그런 저를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족을 돌보는 일, 그것도 중요한 노동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가족과는 화해하셨나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일까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날 밤 영희는 지훈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안 만날 거야?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때로는 함께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때가 있어. 엄마와 아빠가 그래. 그래도 가족인데. 영희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야. 엄마와 너 둘이서도 충분한 가족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영희가 걸어온 길이 그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 뒤에는 깊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박옥자는 요양병원에서 매일 며느리를 그리워했고 정필은 치킨집에서 외로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죠. 영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리스타트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영희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 되었죠. 지훈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아버지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봄날 영희는 민규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박옥자 여사가 위독하시대.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시어머니. 하지만 병원비는 꾸준히 지원했죠. 얼마나 위독하신데?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정필 씨가 간절히 부탁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영희는 회사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정필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3년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나요? 매일 내 이름을 불렀어. 영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옥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죠. 영희를 본 박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야. 박옥자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죠.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아주었죠. 내가 너무 못됐었어. 좋은 며느리를. 내가 망쳤어. 이제 그만하세요. 힘드실 거예요. 박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보낸 돈 다 모아뒀어. 한 푼도 안 썼어. 영희는 놀랐습니다. 왜요?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자격이 없어서. 내 돈 쓸 자격이. 그 돈 지훈이 주려고 모아뒀어. 박옥자는 베개 밑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영희가 보낸 병원비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어머니, 영희야, 내가 옳았어. 집안일도, 가족 돌보는 것도 다 귀한 일이었는데 내가 몰랐어. 박옥자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필이 급히 들어왔죠. 어머니, 박옥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영희와 정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다시 한번. 말을 끝내지 못하고 박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일직선을 그렸죠. 정필은 오열했고 영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희와 정필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우리 화해하길 바라셨어. 정필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죠. 죽은 사람의 소원이라고 다 들어줄 순 없어요. 영희야, 나 정말 달라졌어. 3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 반성한다고 과거가 사라지나요? 제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나요? 정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다가왔죠. 영희야, 지금이라도 그 집안 다시 품고 싶어? 영희는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다만 이 아이의 할머니, 아버지니까. 내가 잊진 못해. 영희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정필 씨, 지훈이는 한 달에 한 번 당신을 만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만이라도 고마워. 장례가 끝나고 영희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취소하실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날 오후 영희는 돌봄 여성 창업 지원 재단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던 평범한 주부였죠. 사회는 우리를 경력 단절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절된 게 아니에요. 다른 경력을 쌓고 있었을 뿐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죠. 가족을 돌보는 일, 그것도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시간 관리, 예산 관리, 갈등 조정, 교육. 우리는 종합 경영자였어요. 이제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일을 그만뒀어요. 10년째 집에만 있는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40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정필이 영희의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막혔지만 이번엔 영희가 만나주었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정필이 건넨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옥자가 쓴 것이었죠. 오늘도 며느리한테 심한 말을 했다. 왜 그럴까? 사실은 며느리가 나보다 똑똑한 게 부러워서 그런가 보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 내 탓이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 며느리가 회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영희는 일기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구나. 어머니도 힘드셨나 보네요. 영희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영희는 정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남자. 정필 씨,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불행한 부부가 함께 사는 것보다 행복한 부모가 따로 사는 게 나아요. 정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영희는 지훈이와 함께 박옥자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용서하려고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지훈이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묘지를 나오며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리스타트 회장직에서 물러나 재단 이사장으로만 활동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제 더 많은 여성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자리는 더 젊고 유능한 분께 물려줄게요. 언론은 깜짝 놀랐지만 영희는 담담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5년 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돌봄 여성 창업 재단 5주년 기념식이었죠. 수천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재단의 지원으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영희는 이제 5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작은 꿈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만 일하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자는 꿈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3,000명의 여성 창업가들이 그 꿈의 결실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지훈이는 어머니의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희는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필이었습니다. 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정필이 물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편안한 표정이었죠. 응. 당신은? 나도 잘 지내. 치킨집은 접었지만 작은 식당 하나 차렸어. 맛집으로 소문났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대화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는 그저 오래된 친구 같은 대화였죠. 지훈이가 자랑스러워. 좋은 청년으로 자랐더라. 당신도 가끔 만났으니까. 아빠 역할 해줘서 고마워. 이제야 아빠 노릇 제대로 하는 거지. 정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재혼한다. 영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잘 됐네. 축하해. 정말? 당연하지.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정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여. 우리 이제 진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네. 그래. 하지만 지훈이 부모라는 건 변하지 않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영희는 카페를 나와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구나. 다음 날 영희는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죠. 오영희 이사장님, 리스타트라는 거대 기업을 만드시고도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어요. 후회 없으신가요? 전혀요.
저는 이미 증명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다른 여성들이 증명할 차례예요. 놀고 먹는 며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업인이 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요. 아니, 정확히는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남들이 정해준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누구도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시간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죠. 이 말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시간도 밖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귀중해요.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영희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엔 새로운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중 한 여성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저 기억하시나요? 영희는 그 여성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혹시 최문자 씨 딸? 네, 맞아요. 저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서. 최문자의 딸 최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 엄마도 많이 반성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다고. 최문자 씨가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에. 죄송한 마음에 제대로 사과도 못 드리고. 영희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도 창업하고 싶어서. 두 아이 엄마인데 다시 일하고 싶어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민정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저녁 영희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리스타트가 처음 시작된 남대문 시장이었죠. 상인들이 영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희 회장님, 아니, 이제 이사장님이시구나. 덕분에 우리도 이제 카드 결제 받고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영희는 시장 한 귀퉁이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국밥을 먹었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혼자 오셨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제 삶을 사랑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온 영희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시장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남대문 시장. 왜? 큰 소식이 있어. 엄마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대.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성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추천됐대. 뉴스에 난리 났어. 영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노벨상이라니. 한때 놀고 먹는 며느리라고 불렸던 자신이 말이죠. 엄마가 진짜 회장이야? 어린 시절 지훈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그때와 같은 대답을 했죠. 이제 엄마는 누군가의 힘이 되는 사람이야.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희와 정필, 그리고 시어머니 박옥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장을 열 때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겠죠. 영희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영희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서전이었죠. 제목은 나는 놀고 먹는 며느리였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재단을 통해 수만 명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테니까요. 멀리서 지훈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응. 너는? 저도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글을 썼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영희의 삶처럼 어둠을 뚫고 빛나는 별들처럼 말이죠.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진심이 결국 시댁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자격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 마음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